안녕하세요. 수민이 사연 보따리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형님, 저 이제 형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형수님, 저 이제 못 참아요. 한번 화끈하게 합시다. 그 말을 형에게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함께 자란 친형. 저를 믿고 아내를 부탁했던 그 형에게요. 제 이름은 박민호입니다. 올해 68.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형은 저보다 3살 위. 어릴 적부터 형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죠. 저는 그저 평범했고요. 형이 서울로 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좋은 집안 여자 만나 결혼할 때도 저는 그저 동생으로서 축하해줬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엔 형제가 다였어요. 형은 서울에서 잘 살았고 저는 부산에서 철물점 하나 물려받아 근근히 살았죠. 결혼은 늦었습니다. 40 넘어서야 중매로 만난 여자와 혼인했어요.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 적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20해가 넘도록. 5년 전 겨울이었어요. 형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민호야, 오빠가 쓰러졌어. 뇌출혈이었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죠. 응급실로 달려갔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분들 마음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손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못 잡았죠. 저는 형수님을 부축했습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형님은 강한 분이에요. 하지만 형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형이 회사 사람들, 친구 몇 명. 형수님은 3일 내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호야,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형수님 이름은 최은경. 올해 65. 한때는 미인으로 소문난 분이었죠. 지금도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어요. 형과 형수님 사이엔 자식이 없었습니다. 형수님이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형수님은 늘 외로워 보였습니다. 장례 끝나고 며칠 뒤 형수님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민호야, 미안한데 집 정리 좀 도와줄 수 있니?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지만 형이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책상 위 안경, 옷장 속 양복들. 형수님은 그것들을 만지다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걸 어떻게 다 버려? 저는 형수님 곁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갔어요. 형수님 집 정리도 돕고 말벗도 대어드렸죠. 형수님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식사라도 하셔야죠. 그랬더니 형수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야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살지만 대화 없는 식탁이 얼마나 쓸쓸한지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형수님께 제안했습니다. 형수님, 부산으로 내려오시는 게 어때요? 서울에 혼자 계시면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형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고맙긴 한데 내 아내한테 미안하잖니. 괜찮아요. 집도 넓고요. 형수님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설득했어요. 결국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형수님이 부산으로 내려온 건 형이 떠나고 반년쯤 뒤였습니다. 우리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1층에 저와 아내가, 2층은 비어 있었죠. 형수님은 2층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좀 불편해했어요. 당신 형수님이시니까 모셔야겠지만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미안해요. 조금만 참아줘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형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이면 형수님이 먼저 일어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담그고.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모시는 건데 도리어 신세를 지내요. 아니야, 민호야.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이 집에 있을 명분이 생기지.
형수님 손맛은 일품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저도 모르게 형수님이 차린 밥상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이면 형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식사 후엔 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민호야, 너도 참 외롭게 살았구나. 형수님은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가 있어도 혼자 사는 것 같잖니. 오빠 살아있을 때도 느꼈어. 내가 참 쓸쓸해 보인다고. 가슴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형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형님이랑 사실 때도. 형수님이 쓸쓸히 웃었어요. 그래, 우리 둘 다 외로웠나 봐. 그날 밤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형수님을 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1층 거실로 내려왔어요. 형수님도 잠을 못 주무시는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형수님 안 주무세요? 민호야, 너도 잠이 안 오니? 둘은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형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형수님, 오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근데 이상한 건 여기 와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형수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그런가 봐. 그 순간이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죠. 저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형수님, 저 방에 올라가야겠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내가 너무 의지하려 했나 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따스한 온기가. 며칠 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뭐가? 형수님 보는 눈빛이. 아내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들킨 거라는 걸요. 그날 밤부터 형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도 일찍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마음속엔 점점 형수님 생각이 커져만 갔습니다.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형님의 동생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손은 형수님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형수님을 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언니 집에 좀 다녀올게요. 언니 집? 대구에 사는 친언니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다녀오려고요. 아내는 짐을 쌌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말렸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형수님과 단둘이 남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아내가 떠난 그날 저녁, 형수님이 저녁상을 차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이었죠. 민호야, 요즘 너 나 피하지? 형수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거짓말. 형수님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내가 부담스러우면 말해. 나 다시 서울로 올라갈게. 형수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 형수님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을 자꾸 형수님으로만 안 보이는 겁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형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나도 그래. 예? 나도 너를 그냥 동서로만 못 보겠어. 형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죽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 근데 네가 옆에 있으니까 살 것 같더라. 그날 밤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뿌리치지 못했죠. 민호야, 우리 나쁜 사람들인가 봐. 형수님. 근데 나쁜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 형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래요, 형수님. 형님한테 죄송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형수님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미안해.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정말.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수님이 밥상을 차리지 못했어요.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았죠. 저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식사하세요. 민호야, 나 오늘 밥 못 먹겠어. 형수님, 어젯밤 일은 잊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형수님도 후회하세요. 후회 안 하면 거짓말이겠지. 문 너머로 형수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민호야, 나 더 나쁜 여자야. 후회하면서도 또 그러고 싶어. 그날 저녁 형수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형수님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죠. 민호야, 너 아내 사랑해? 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형수님. 정도 있고 의리도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기엔 나도 그랬어. 형수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오빠한테도 정은 있었어. 근데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 오빠도 날 그렇게 본 것 같고. 형수님, 민호야,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야. 평생을 정없이 살았잖아.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형님한테 미안하고 내 아내한테도 미안한데. 그래도 너랑 있으면 살 것 같아. 저도 형수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형수님.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그 나흘 동안 우리는 매일 밤 함께였어요. 형수님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 오면 우리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만은 나 좀 사랑해줘. 형수님, 저는 진심입니다. 아내가 와도 형수님을 포기 못합니다. 안 돼, 민호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흘째 되던 날, 형수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서울로 돌아가야겠어. 형수님, 이러다간 우리 둘 다 망가져. 내 가정도 깨지고. 형수님, 제 가정은 이미 깨진 겁니다. 20해 넘게 깨진 채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민호야. 형수님, 저 이제 못 보내요. 저는 형수님을 꽉 안았습니다. 형수님도 제 등을 안았어요. 우리 정말 나쁜 짓 하는 거지? 그래도 좋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그날 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예정보다 이틀 일찍 돌아온 거였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제 무릎에 기대어 있었고요. 아내가 우리를 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여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동서, 미안해, 나 정말. 됐어요. 아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눈치채고 있었다고요. 뭐? 당신 형수님 보는 눈빛, 나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집 비운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는지.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아내가 비웃었어요. 20해 넘게 남이었던 우리한테. 이제 와서 미안은 무슨 미안이에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 뒤, 아내가 집을 나섰습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요. 도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여보, 당신도 이게 낫잖아요. 형수님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아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형수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민호야, 우리 때문에. 형수님, 이미 깨진 가정이었어요. 형수님 탓이 아닙니다. 그래도 형수님이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날 밤, 형수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습니다, 형수님. 그냥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상관없어요. 형님한테 미안하지 않아. 미안하죠. 평생 미안할 겁니다. 그래도 형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형수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민호야. 나도 이제 너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두 사람처럼.
형수님,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형수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아내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우편으로 왔어요. 저는 도장을 찍었죠. 22회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형수님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야, 후회 안 해? 후회는 형님한테 하는 거죠. 형수님한테는 아닙니다. 고마워. 형수님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철물점에 오는 단골 손님들 눈빛이 달라졌죠. 박 사장, 요즘 형수님이랑 사신다며? 예,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 봐. 그래도 그렇지. 형수님을 집에 들이면 어떡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신경 안 씁니다. 에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아무리 형수님이라지만 과부랑 호라비가 한 집에 사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 변명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엔 더 심했습니다. 철물점 앞을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형수님이랑 산대. 에이, 말도 안 돼. 형수님인데. 근데 진짜래. 우리 동네 박씨가 그러던데. 둘이 장도 같이 보러 다닌대. 어머, 그럼 혹시 그러게. 형이 죽자마자 형수님이랑 눈 맞은 거 아니겠어?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민호야, 오늘 시장 갔다가 아는 사람 만났어. 예? 서울서 알던 사람인데 부산에 친척 보러 왔다가 날 봤나 봐. 형수님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 아니, 형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동서분이랑 사신다는 소문 들었는데 설마 그게 사실은 아니죠? 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도망쳐 나왔어. 형수님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민호야, 나 때문에 네가 욕먹는 거지.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을 꽉 안았어요.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형수님 필요해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형이 친구라는 사람이 철물점으로 찾아왔어요. 민호야, 나 기억하지? 형님이랑 대학 동창이었던 김 과장이야. 아, 얘 장례식 때 뵀었죠. 그래. 오늘 부산 출장 왔다가 형수님 소식 들었어. 김 과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진짜야. 형수님이랑 같이 산다는 게, 예. 미쳤어? 형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도 안 됐는데 형수님을 집에 들였어?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 봐. 그건 핑계고. 김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너 형수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친구분이 뭘 안다고 한다고? 다 보인다고. 형님 살아계실 때도 너 형수님 보는 눈빛 이상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형님도 눈치채고 있었어. 그래도 동생이니까 믿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형님 돌아가시자마자 이게 뭐야? 김 과장이 철물점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형님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형수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민호야, 무슨 일 있었어? 형님 친구가 왔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형님이 눈치채고 계셨대요. 제가 형수님 보는 눈빛을요. 형수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오빠가 형수님을 의심하신 건 아니래요. 저만 의심했었대요. 민호야, 형수님이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수님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형수님 뭐 하세요? 민호야, 나 서울로 갈게. 안 됩니다. 저는 형수님을 붙잡았어요. 형수님 제발 가지 마세요. 민호야, 이러면 안 돼. 오빠도 알고 있었다잖아. 우리 둘 다 오빠한테 죄인이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민호야, 형수님 없으면 저 못 삽니다. 저는 형수님을 꽉 껴안았어요. 형수님도 제 등을 안았습니다. 우리 정말 지옥 가는 거지? 그래도 좋습니다. 형수님이랑 같이라며요. 그 후로 한 달 더 지났습니다. 소문은 더 심해졌어요. 철물점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형수님도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시장만 가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저 여자 남편 죽자마자 시동생이랑 붙었대. 에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진짜래. 우리 동네 사는데 다 안 돼. 어머, 그럼 남편 살아있을 때도 혹시 형수님은 그런 소리 듣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어느 날 밤 형수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정말 가야 할 것 같아. 형수님 너 때문에 가는 거야. 이러다 내 가게까지 망하면 어떡해. 가게야 다시 하면 됩니다. 형수님이 없으면 저는 민호야. 형수님이 제 뺨을 때렸어요. 처음 보는 형수님의 강한 모습이었죠. 정신 차려. 우리 이러면 안 돼.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내 인생도 망치고 형수님도 알잖아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요. 그래도 민호야, 형수님이 다시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해. 저는 형수님을 안았어요. 미안해할 거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며칠 뒤 형이 제사날이 다가왔어요. 형수님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둘이서 형님 영정 앞에 앉았죠. 형수님이 흐느껴 울었어요. 오빠 미안해요. 나 정말 나쁜 여자예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형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영정 속 형님은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저를 용서하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올리고 일어섰을 때 형수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이제 정말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너랑 끝까지 같이 있을 거야. 형수님, 사람들이 뭐라든 오빠가 저승에서 뭐라 하든 나 이제 너 없이는 못 살아. 형수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둘이서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살까? 다른 데요? 응. 아무도 우리 모르는 곳. 거기 가서 조용히 살자. 저는 형수님을 안았습니다. 그러죠, 형수님. 어디든 같이 가요.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부산을 떠나기로요. 철물점도 정리하고 집도 팔기로 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형님이 저를 용서할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날 밤 꿈을 꿨어요. 형님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민호야, 행복하냐? 형님, 형수 잘 부탁한다. 형님이 웃으면서 사라졌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수님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민호야, 나도 오빠 꿈 꿨어. 뭐라고 하시던가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면서 울더라.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였어요.